예,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뵙고 석 달 만에 딱 석 달 만에 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 행사가 또 있으셔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앞에 스토리 다 좀 잊어버리셨죠? 시험 치면 빵점 나오겠죠? 시험을 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요.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 되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조금 전에 칠정야 하실 때 서건, 동진, 급화해동 나왔죠, 그죠? 기억나세요? 예, 그거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시겠죠? 영산당시 수불부초 이것도 기억나실 거고, 그죠? 영산 당시부터 우리가 사실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생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건 동지는, 서건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도부터. from 인도. 그 다음에 동지는 중국. 이때 지는 이제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인도로부터 그 서역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급화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해동, 그죠? 이르기까지 그 역사, 그때 어떤 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냐면은 조사님들, 종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식들에 대해서 또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중국 불교사입니다. 중국 불교사인데 중국 우리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고 생각되어지는 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 위진 시대, 그리고 5호 16국 시대, 그다음에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 한나라가 한 전한 후한 합쳐서 한 400년 이상 유지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팔왕의 난 비롯해서 막 그 전쟁이 벌어지고요. 팔왕의 난 때 용병으로 동원되었던 북방 오랑캐들이 보니까 중국 별거 아니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자. 이 추운 지방에 있지 말고. 또 그때 묘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유럽에도 게르만 쪽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딱 그 시대 비슷해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한 476년 돌아갔잖아요. 멸망했다 아닙니까? 지금 그 시대 얘기가 바로 중국의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쪽에 이동해서 로마가 혼란기에 오고 그냥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오고 결국에는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고 동로마 제국만 겨우 유지가 됐거든요. 그 무렵에 중국에 지금 이런 중국 역시 북방 오랑캐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저쪽 갈쪽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동참해 선비종 이렇게 여러 그 오랑캐들이 흉노족 막 다 쳐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든 것이 5호 16국 시대였어요. 5호 16국 시대에 우리 불교적인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이 불도징 스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후조의 성력을 도와서 굉장히 그 불교가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좀 심어줬죠. 불도징 스님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저를 그 성력이라는 황제를 도와서 전쟁에 조언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승전을 하니까 성력은 이 불도징 스님에게 원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불도징 스님은 절을 지어달라고 스님들을 좀 이렇게 좀 육성해가지고 불교를 뿌리내리려고. 일종의 보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신통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
그 1000명의 제자를 얻으실 때, 가사파 사명제를 설법하실 때 좀 신통력을 발휘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그죠? 이 내용도 부처님 생에서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까먹으셨죠?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아까 읽을 때 1200 제대 아라한이라는 표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1250명이거든요. 근데 1000명의 제자는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초전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60명의 또 아라한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또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다 전도를 다 전도 선언을 하시고, 본인은 이제 마가다 왕국으로 오시거든요. 오는 과정에서 바로 우르벨라 숲에 오셔서, 우르벨라 숲이 본인이 공부하던 곳 아닙니까? 6년 동안에 수행하시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배화교로 추정되는, 조로아스터교 신도로 추정되는 1000명의 마하카사파 형제가 지도하는 성단이 있었어요. 교단이 있었다고요. 불교 교단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나이가 많은 마하카사파 중에서, 사명제 중에서 가장 형님을 설법을 시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하카사파가 굉장히 도가 높은 분인데 끝내는 부처님한테 제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왜 우리 김두한, 야인시대 김두한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부하가 되거나 아니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하카사파 사명제의 형님은 7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35밖에 안 된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제자가 되니까 그 밑에 제자들, 동생들 둘이 하고 1000명의 제자가 다 부처님 제자, 한 번에 1000명의 제자가 생긴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또 어디로 갑니까? 라자가하로 가셔서 거기서 또 이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가서 또 교화 활동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지도를 하신 5 비구 중에 막내 마등기라고도 하고 아사지라고도 아사지가 아니고 이 마등 비구라는 젊은 비구가 있는데, 이분의 행각을 보고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감동을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또 250명의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250명을 이끌고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모두 1250명이 갑자기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1250 제대 아라한 하셨잖아요. 대략 120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교단이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어떤 신통력을 불도징 스님도 그거를 아마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런 것이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황제를 보필해 가지고 중국이라는 대륙에 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륵이라는 이 황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을 그 외에도 많은데 고치를 많이 했거든요. 조언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륵이 받아들인 거는 오로지 자기가 정복 전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동지 스님이 절을 많이 지었고 불교의 어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의 제자인 스님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불교가 많이 알려진 거죠. 그리고 이 5 오랑캐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입니다. 이 5 말하자면 유목민이죠. 로마에서 볼 때는 게르만족에 가까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대륙을 정복한 쳐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던 불교를 중국에 또 이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마라접 서역에 있는 구마라접이라는 또 스님이 유명하다 해서 또 잡아오고, 그죠? 모셔온 겁니까 잡아온 건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그죠? 이게 지난 소설이었고, 그 중에
전진의 부견이라는 그 왕이 바로 이 구마라접을 소문을 듣고 모셔오라 하고 자기 밑에 여광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모셔오는데 그 사이에 이 전진이 동진,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그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동쪽으로 도망간 이 동진과 비수란 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지는 통에 전진이 망해버렸어요. 이 부견이라는 이 황제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소스림, 고구려 소스림에게 불교를 전도했죠. 예, 그죠?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만 멸망했습니다. 멸망당하고 그래서 여광도 독립하고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이런 얘기들을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제 좀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 북이라는 지금 몽골 초원에 있던 몽골 쪽에 조상급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원에 있던 야만 부족인 탁발부, 그러니까 선비족의 탁발부에서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이웃에 있던 5, 16국의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북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동진은 강남으로 도망가서 동진 그대로 있고요. 북중국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황하강 유역 일대를 다 이제 뭐 연나라 후연이나 뭐 그다음에 이쪽에 또그 서역 쪽에 있던 나라들 다 정복하고 통일을 합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해서 이 나라부터 그다음에 이어지는 강남의 동진도 망하고 나서 뭐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기간이 한 170년 되거든요. 한 200년 가까이 돼요. 이런 북이가 생기고 남쪽에 수나라가 마지막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한 200년 가까이를 우리는 중국사에서는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남쪽에 왕조가 따로 진행이 되고 북쪽은 북쪽대로 또 이렇게 막 혼란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남아 있어요. 56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리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기예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중국 역사 한 500년 가까이 제가 한 번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게 모르겠는데 한 400년쯤에 법편이라는 스님이 56국 시대 때 인도를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게 한 415년, 그러니까 414년에서 416년 사이거든요. 그때 갈 때는 서역으로 갔는데 육로로 갔는데 올 때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의 상해하고 홍콩 사이에 내리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산동반도까지 왔대요. 그때 상동반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송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진이 망하고 막 송이 생길 때예요. 그 무렵이 벌써 남북적 시작된 겁니다. 그때쯤이. 그리고 북쪽은 북이라는 나라가 북쪽을 통일하고 남쪽은 그때 당시는 동진에서 송나라로 넘어가고 요때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고려가 통일했다고 그랬는데, 신라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은 발해, 남쪽은 신라. 그래서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일본도 그런 게 있었대요. 남북조 시대가. 일본에도. 천황이 두 군데로 갈린 적이 있어요. 일본도. 그래서 뭐 중국과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이 남북조 시대라는 시간을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정리가 살살 되면서 마지막에 어느 나라가 이거를 다 끝장을 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나라. 수나라 수문제 양견이라는 그 영웅이 나타나서 다 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그 아들인 수양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거든요. 수문제를 죽이고. 그리고 그거로 끝낸 정도가 아니죠.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또 고구려를 쳐들어와가지고 살수대첩.
그 사건도 있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쪽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북위에 태무제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폐불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교의 어떤 도사의 말을 듣고 불교를 완전히 탄압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뺏고 뭐 이래 했습니다. 스님들 죽이고 뺏고 그 다음에 어정쩡한 사람들은 다 군인 만들고 정치 이게 참 인도하고 중국하고 다른 점이요. 참 뭐 굉장히 그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닮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닮은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많은 게 닮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14억 대 14억이잖아요. 예? 인도가 조금 많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닮았냐면은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일종의 중화 사상 같은 게 인도에도 있습니다. 인도도 자기들이 세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기들이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냐? 미국이죠. 요즘은 또 미국도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지구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땅이 지구로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들도 인도 대륙이 지구 전체인 줄 알고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남선부조라고 했죠. 남선부조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중국이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중심이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동이라 그러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북적이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이라 그러고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 볼 때는 다 중국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동이라 해가지고 여러분은 우리가 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동이족이라 안 했습니까? 맞죠? 그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원래 시작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 중앙에서 볼 때는 산동반도도 동이에요. 산동반도도.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이 곡부에서 태어났잖아요. 제 나라. 산동반도 가깝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도 동이족의 후예가 아니냐. 들어보셨죠? 동이족 후예 맞아요. 근데 그 동이가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한국 사람은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그 때문에. 옛날에는 송나라 제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춘추 전국 시대 때 송나라 얘기하는 건데요.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잖아요. 노나라, 송나라, 제나라가 나중에 전국 시대 가면 제나라로 통일이 했는데 이 일대가 다 동이로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쪽 오랑캐라 했어요. 중원에서 볼 때는 주나라가 있는 낙양 부근에서 볼 때는 다 동쪽 오랑캐예요. 그쪽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의 양자강 아래도 다 그러니까 그때 초나라도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초나라는 지금의 그 무한 일대거든요. 그것도 옛날에는 남만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남만이라면 누구냐면 월남 밑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초나라 밑에는 지금의 월남 베트남 사람들 조상이 살았던 것 같아요. 쫓겨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고조선도 좀 요서 산동반도에 살았다고 하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중국은 이게 통일이 되면 자꾸 영역을 넓혀가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있는 서역도 지금은 중국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다기보다는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외부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는데 그나마 받아들인 게 불교와 공산주의인데 그것도 자기식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도 엄밀하면 정통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왔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벌써 한 5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화되는 과정이 바로 남북조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그런가 하면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종교가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주 옛날에는 신을 믿었대요. 주나라 앞에 은나라 때만 해도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만 해도 신을 믿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그걸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좀 신을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이지. 그리고 아까 좀 인도와 중국의 또 같은 점은 자존심인데 다른 점이 또 그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종교가 위에냐, 그다음에 정치가 위에냐고 이렇게 뭐 따질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인도는 종교가 강하고 중국은 정치가 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이 임금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칭신을 했어요. 신하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원래 불교는요, 부처님 때는 신하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신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승 비구계에 공무원 노릇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임금 밑에서 월급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나라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외교사절도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명당 외교사절 하셨죠? 그죠? 파괴라. 사실은. 계율을 깬 거야. 그러나 그 계를 깨고도 그 훌륭한 일이니까 파괴가 아닌 거죠. 계차법에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 인도 대륙에서는 종교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트에 보면은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브라만이 종교 사제 계급 아닙니까? 그샤트리안 그 밑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뭐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도 대륙은 굉장히 종교 우위라면 중국은 아니에요. 모두가 황제 밑에 부하예요, 부하. 그래서 부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불도징이라는 사람도 성륵의 구조의 성륵의 부하가 된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불교의 이 문화가 들어와서 뭐 사람들이 참 자기들도 신앙이 불교니까 뭐 다 불교 믿는데 너무 불교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보시가 있잖아요. 보시. 절에 가서 보시하고 또 불사 올리고, 그죠? 절 짓고 탑 짓고 뭐 큰 돈을 아낌없이 절에 가서 부자들은 막 인도에서도 그랬고요. 뭐 우리 불교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융성한 거죠. 지금 불구사도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김대성이라는 분이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서 국고 보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무제, 이게 중국의 어떤 똑똑한 황제들이 지나치게 똑똑한 황제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불심이 만약에 좀 약한 경우 도교 쪽에서 태무제 경우 도교의 도사가 옆에서 꽃에 자꾸 이렇게 설득을 했잖아요. 불교 저거 빼들어서 국유화해라. 불교 재산을 모두 빼들어서 국유화해라. 그 설득에 넘어가서 국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다 빼뜨는 거예요. 그러면 절 없애고 거기 갖고 있던 그 재산을 땅이나 이런 걸 다 빼뜨려 버려. 그게 이제 우리가 폐불 사건이 나거든요. 불교 믿지 마라.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을 해서 탄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이 태무제 때 446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452년에 그 아들의
다음 황제에 의해서 복원이 됐어요. 불교는 다시 살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민심을 또 장악하려면 또 풀어줘야 돼요. 소스림 왕이 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까? 이 자기 아버지가 고구은 왕이 금고초 왕하고 그 평양선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금고초 왕의 아들 금구수 태자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거든.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소스림 왕 입장에서는 이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적국에 태자가 그 쏜 화살에 죽었네. 자기도 태자인데 얼마나 믿겠어요, 금구수가.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했어요. 안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내신을 충실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종교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던 불교가 쇼토쿠 대자 때 이 불교를 가지고 국가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신라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신라도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거든요.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강성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자로 하여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마음먹게 만들고, 또 때로는 권력자가 그 불교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 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인격을 좀 도양하는 거죠. 예? 거친 성정을 좀 눌러앉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 좀 남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게 불교 덕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밖에 모르질 않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불교 정신이거든요. 원래 홍익인간도 불교 정신이잖아요. 그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 대승불교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모자라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태무제가 해부 사건이 일으켰지만, 그 다음 황제들이 운강석굴을 짓는다든지, 뭐, 용문석굴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불교를, 중흥시킵니다. 중흥시키고, 516년에 이르러서, 낙양에 영평사라는 큰 절을 짓습니다. 이때 영평사를 대표하는, 그 탑이 구층탑이에요. 영평사 구층탑. 그 분황사 구층탑 생각 안 나세요? 분황사란다. 황룡사 구층탑. 황룡사 구층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덕여왕 때니까 600년대죠. 그죠? 그럼 약 100년쯤 뒤에 우리나라 우리도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마 흉내 낸 것 같아요. 영평사 구층탑을. 근데 이 태무제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점점, 그러니까 태무제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한화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부 북방에서, 사막에서 북방이나 서쪽에서 내려왔던 오랑캐고 문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 무력이 강해서 정복을 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몽골의 징기스칸부터 쿠빌라이까지 전부 다 중국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중국 정복은 했지만 다스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정복은 말 위에서 할 수 있지만 말을 타고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청나라도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정복했지만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에 결국에는 흡수돼 버린 거예요. 문화의 힘이 강하니까. 특히 한자 그리고 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단 공무원들은 다 한족을 썼거든요. 청나라도. 또 몽골도 그렇고. 그럼 이때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이때도 이 북이가 흉노족, 선비족이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자기 상층부만
자기 탑발부 사람들이고 밑에 백성들은 전부 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족의 사람들 쓸 수밖에 없고 그 한족의 도교 학자 때문에 불교 탄압하기도 했고 이런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한화를 해가지고 나중에요 수나라나 당나라도 다 이런 이민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수나라의 양견이나 그다음에 당나라의 이세민이나 다 이런 돌골이나 이 북방 이민족 뿌리를 올라가면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 후손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전쟁을 잘해. 말 잘 타고 몽골족처럼. 근데 뭘 못하냐면은 문치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도 돈이 많은 사람이 회사 살 수 있겠죠. 조선회사. 뭐 얼마면 되는데 하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조선회사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사장 같은 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사는 거는 가능해도 경영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영은 전문 경력이 몇 개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또 문제가 생겨요. 한족을 자꾸 우대하면은 전쟁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원래 자기 고향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청나라도 그랬습니다. 청나라도 8기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다 아닙니까? 막강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군사 조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은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북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군사 조직을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군사 조직이 좀 부대접을 받았나 봐.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그리 났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 군대를 만드니까 옛날 군인들이 뭐 월급 안 주다가 새로 나왔다는 게 쌀에 모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모군란이잖아요. 우리 역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변하는, 정책이 바뀌고 역사는 바뀌는 과정에서 군부의 반란이 또 생긴 거예요. 육진의 반란이라고 요게 터졌어요. 요게 터져가지고 이 북이란 나라가 그 와중에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낙양 이 동쪽으로는 동위가 되고 저쪽에 장안 이쪽으로는 서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됐어요. 군사 반란으로 군사 반란으로 그렇게 되고 거기서 또 나중에 또 지나면은 이 동쪽에 있는 동위는 이게 황제의 권한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반산이 발레 잡고 나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어떤 허수아비 황제가 되다 보니까 실권자가 그 황제 자리를 빼들어요. 그래서 북제가 돼요. 제나라가 돼서 이걸 우리가 북제라고 부르고, 또 서쪽은 그거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실권자가 황제를 패하고 자기가 황제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엄밀히 하면 조금 자기 누굴 내세웁니다. 실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또 흉내만 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북주라 그래요. 북주라 그러고, 이 북주에서 이 우문호라는 실권자를 죽이고 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무제라는 사람이 18살에 이제 황제가 돼서 30살에 실권자인 우문호를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절에 좀 있었어요. 절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 뭐랄까 귀양살이 비슷한 게 했어요. 그때 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아마 반감을 좀 가지게 됐나 봐요. 좋은 그걸 못 가졌나 봐요. 이 사람이 또 폐불 정책을 써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주의 무제, 그러니까 앞에 북위의 무제, 태무제, 무자 들어가죠. 또
북주의 무제, 또 무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뒤에 하나 또 더 나옵니다. 하나 더 나오지만 일단 여기까지. 여기 이제 575년에 폐불 사건이 나요. 575년에. 근데 폐불을 왜 했느냐 하면은 절이 한 스님 200만 명이 했대요. 이 상상이 됩니까? 스님이 200만 명이라. 그때 중국 인구가 얼마인가 몰라도 우리나라 지금 스님이 모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된 줄 아십니까 혹시? 10만 명 될까요? 10만까지 안 될까요? 한 5만 명?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략 그 정도였거든요. 5만에서 한 10만? 그러면은 200만 명이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암만 중국 인구가 많다 해도. 그리고 그거는 북주만 그랬고 북제는 300만 명. 스님이. 좀 지나쳐 버린 거죠. 어쨌든 너무 위정자들이 좀 불교를 육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좀 넘쳤죠. 그 귀족들이 특히 귀족들이 개인장이 어떤 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반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종교라는 종교를 다 박해 불교만 한 게 아니고 도교까지 도교 유교 종교라는 이름 붙은 건 다 탄압하고 다 빼들어요. 다 빼들고 죽이고 빼들고 전부 군인을 만들어요. 남자들은 스님들을.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옆에 북제를 공격해. 그 병력으로. 그래갖고 그 빼들은 그 자금으로 군자금하고 머리는 잘 썼지. 그죠? 그 북제가 아까 스님이 300만 명, 여기 200만 명은 국력이 3대2로 이게 강했거든요. 북제가. 훨씬 강했어요, 국력이. 훨씬 강했는데 이 북주의 무제가 불교를 불교뿐이 아니라 도교까지, 도교의 성력까지 다 환속 다 시키고 다 군인으로 강제 징집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 힘과 그 자금력과 그 인력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북제를. 그래갖고 북제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스님 300만 명도 다 환속시키고. 엄청난 대단한 참 일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이 어느 스님이 아마 찾아가갖고 따졌나 봐요. 무섭지가 않느냐고.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당신이 이런 업을 짓고 과연 아비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당신 지옥 갈 거요. 그러니까 이 무제가 이 북주 무제가 한 말이 난 지옥 가도 좋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또 스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과연 백성들이 편안했을까요? 하여튼 그 뒤에는 그 뒤에 거기서 이제 문답은 끝났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이 북주의 무제가 이 폐불 사건을 일으킨 것이 또 동력이 또 됐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불교가 살아나지만 나중에 여기 북주가 수나라가 되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북주에 이 사람이 무제가 죽고 자기 손자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양씨예요. 양견이 딸이라. 그럼 양견이 딸이 낳은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손자대에 이르러서 양견은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손자의 나라를 뺐던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 술 먹다 일찍 죽고 이런 거니까 무제 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악업을 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나라를 뺏겨요. 양견에게. 그게 수나라라.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불교적인 사건이고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중국이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그 북이가 멸망할 때쯤 남쪽에는 송나라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유유란 사람이 송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조씨의 송나라와 달라서 유송이라고도 합니다. 유송과 이 북위 또는 그 동쪽에 있는 동위, 그 다음에 북제까지 이 세 나라는
또 어느 나라하고 또 연관이 많습니까? 고구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 무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구사력으로. 고구려도 건드려요. 고구려도 쳐들어왔어요. 졌지만. 고구려 쳐들어왔다 져요. 그때도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쳐들어갔느냐 하면은 남쪽도 쳐들어갔어요. 송나라도 쳐들어갔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결국 실패했지만 양쪽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송나라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소도성이란 사람이 이제 이 군부의 장군이 그러니까 한 59년 정도 송나라 지속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제나라예요. 남쪽에 있는 제나라죠. 남제죠. 그 다음에 또 이 소도성도 한 뭐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양무제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뺏겨 502년입니다. 대략 502년. 그러면 양무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양무제 한번 누가 생각합니까? 모르는 분이 잘 없는데 달마조사가 남인도에서 인도 왔을 때 만난 분이 양무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다 봐요. 인도까지. 뭘로? 엄청 불자다. 양무제는. 보통 불자가 아니고요. 잠시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절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러니까 하인이 되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절에 며칠 동안. 절에 가서 노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을. 황제지만. 그리고 황제가 없는 날이 뭐 한 달 반 정도 그런 날도 있었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달마조사가 양무제를 만나서 했던 질문이 둘이 만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인도에서 아주 큰 스님이 왔다 이기라. 그 소문을 듣고 초청을 해. 만나. 아이고 이거 인도에서 큰 스님 오셨다면서요. 모시라. 그래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내가 절을 1000개를 짓고 스님을 10만 명을 정확하면 10만 명이 아니라 8만 몇천 명이라 10만 명을 내가 지금 얼굴 주고 있다. 이 정도면 내 공덕이 어느 정도 되겠노? 어떤 답을 원하겠습니까? 달마조사가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 뭐 10대 제자까지는 안 돼도 1250 제대 아란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달타 장자 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답을 원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달마조사가 놀랍게도 무공덕이다. 공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불교가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중국 불교가 문제가 많은 거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많았다고. 아까 뭐 폐불 사건이고 뭐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딱 설복이 안 된 거예요. 큰 스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존경심을 갖게 못 만들었잖아요. 후주의 무제가 절에서 잠깐 그런 귀양살이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노비 비슷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당 쓸고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막 머리는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훌륭한 스님이 참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걸 해줬으면 그런 일 아마 안 생겼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우리 불자라면 누구에게도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나보다 못해도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아는 것도 나보다 적고 재산도 나보다 적고 인품도 나보다 못하고 모든 면이 나보다 못해도 그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마라. 저는 건강계의 가르침이 나는 갑질하지 마라 같아요. 좀 니 잘났다는 그거 좀 상을 버려라.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금강경은 대상이 누구죠? 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 심자 아닙니까?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내가 하겠다고 발심한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 심자는 발심자거든요. 그럼 뭘 발심했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성불 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 지도자는 안욕따라 삼야삼보리심을 가져야 되거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야. 대승 보살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 스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북주의 무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아무리 정치 지도자로서 내가 황제로서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과연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양무제도 뭐 여러분 또 그 금강경 뭐 소명태자 얘기도 따라 하실 텐데 또 너무 오발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떻습니까? 그 달마조사가 떠나버리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고 숭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떠나버리고 강 건너서 저 강북으로 저 북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북쪽으로 가버리고 이 남조는 이 양무제가 결국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요. 어떤 반란이 나냐면은 그 북위에 그 변경에 그러니까 양나라와 북위 사이에 있는 지금의 이제 양자강 북단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 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북위하고 틀어져 가지고 양나라에 귀순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이제 양나라에 나는 들어오겠다. 양나라 양무제 밑으로 들어오겠다 했는데 북위가 그 토불군이 왔을 거 아니에요. 북위 쪽에서. 그래서 이 후경의 군대가 반란군이 이 양나라 쪽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온 이 부대한테 못 이긴 거예요, 양나라가. 좀 썩은 거지, 한마디로. 네. 우리도 그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원나라 말에 이 홍건적의 난이 났잖아요. 그죠? 주원장도 그 홍건적 중에 하나거든요. 주원장도 일부에 근데 일부가 이 원나라 군대랑 싸우다가 쫓겨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고려로 왔습니다. 압록강 건너서. 그래가지고 개경까지 점령했잖아요. 그거 토벌한 장군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 이런 사람들이 토벌했잖아요.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패잔병한테 우리가 진 거예요. 또 그 앞에도 뭐 그런 얘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테도 우리 당했고. 그러니까 패잔병한테 지는 정도면은 굉장히 약체인 거죠. 알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이겼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 양나라도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당하고 그 후경의 군대를 진압한 것은 이제 이쪽에 지금의 무안 쪽에 있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그 토벌대를 이끌고 가서 진압을 했는데 그 토벌대 대장 이름이 진패선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또 양나라를 엎어버리고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를 또 엽니다. 그러니까 강남 왕조는 동진, 송, 제, 양, 진 마지막에 진나라가 남아요. 이게 이 진나라가 나중에 수나라한테 멸망당해가지고 중국 대륙은 다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남북조 역사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170년, 200년 역사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불교 사건들 얘기했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달마조사가 등장했죠. 달마조사는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달마조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누가 이 결실을 맺습니까? 육조 해능. 육조 해능이 꽃을 피우죠. 그죠? 우리나라 불교는 아까 조계종 말씀하셨는데
조계종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로 육조 해능 뿌리로 올라가면 육조 해능이 나오고 그 뿌리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달마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조사나 육조 해능은 이런 그 어떤 당시 중국 불교의 문제를 개혁하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